사람들은 AI 파티를 보며 저건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자리인가 하거나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위층으로 올라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책이나 읽어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은 AI 파티에 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파티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걱정하죠. 만약 새벽 4시가 되면 새벽 5시 되면요. 자기 방으로 올라가 AI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즐겁게 AI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아침 6시에 식당에서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비관론자의 말은 언제나 똑똑하게 들리지만 돈을 버는 쪽은 언제나 낙관론자들입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테크 애널리스트로 널리 알려져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 뵈니까 월스트리트의 베스트 드레서이시기도 하네요. 정말 멋지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교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웨드부시의 상무이자 테크 부문 수석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훨씬 넘는 정말 오랜 경력을 쌓아오셨고 이제 특히 전기차와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2주 동안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머무를 예정입니다. 그 기간 동안 투자자분들도 만나 뵙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의 다양한 테크 기업들과 활발히 교류하려고 해요. 사실 이제 AI 혁명을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한국을 제대로 둘러보지 않고는 그 혁명에 온전히 이제 집중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과 아시아를 둘러보는 여정이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아시아를 다녀간 것도 벌써 5번째네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을 만나보시고 동시에 공급망도 직접 둘러보실 계획이시군요. 저희 뉴욕 사무실이 위치한 50층 건물 안에서도 AI 혁명이 느껴져요. AI 기술의 발전은 이제 어디서나 느껴질 만큼 우리 삶에 깊이 자리 잡았죠. 지난 20년 동안 출장으로 300만 마일을 쌓아온 제 입장에서 수년간 저에게 우위를 준 것은 기술적 관점과 투자자 관점에서 항상 한 발 앞서 나가려 했다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 자문을 원하는 한국 투자자들은 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무를 통해서만 숲을 보려 하죠. 도쿄 블랙 먼데이와 같은 급격한 매도 현상이 일어날 때가 그러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9월 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혹시 한국의 개인 투자자가 테슬라 지분의 2%를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그리고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에 매달 20억 달러 가량을 투입하고 있죠. 저는 꽤 오래전부터 테슬라에 대해 깊이 다루며 많은 시간을 쏟아왔어요. 특히 한국인 그 중에서도 개인 투자자 커뮤니티를 이해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수많은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한국 투자자들과 소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기대도 나누고 있죠. 실제로 이들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 테슬라에 대한 커다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테슬라를 기존의 자동차 회사처럼 바라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혁신적인 테크 기업으로 바라보죠. AI와 로봇 회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로보택시나 옵티머스 같은 분야를 보면 그게 더 명확해지죠. 테슬라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와 관련해 뭔가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해도 될까요? 특히 10월 10일에 로보택시가 공개될 예정이죠? 맞아요. 10월 10일이 바로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일인데요. 그날은 테슬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로 기록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로보택시가 자율주행의 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테슬라의 가치도 거기 있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1조 5천억, 2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확보하는 거죠. 전통적인 전기차가 아니라 자율주행이 중요한 거거든요. 로보택시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머스크와 테슬라가 이슈가 있었던 만큼 공개일을 8월 8일에서 미룬 것도 이해가 됩니다. 첫인상을 남길 기회는 오직 한 번뿐이니까요. 결국 이번 발표는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몇 주 전에 베이 에어리어 실리콘밸리에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현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10월 10일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10일을 대비해서 24시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었죠. 테슬라가 처음으로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고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가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사람들은 테슬라가 1년에 10만 대도 팔지 못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올해에만 170만 대의 차량을 판매했어요. 사람들은 테슬라가 절대로 수익을 낼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지만 테슬라의 수익성은 엄청나죠.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기술 측면에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크게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투자자들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율주행이 테슬라 스토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특히 FSD 소프트웨어에 대해 회의적이고 과소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새로운 시대가 곧 열릴 것 같습니다. 때는 10월 10일에 대한 기대가 꽤 크시군요. 제가 보기에는 사이버트럭은 정말 놀라운 혁신이었어요. 하지만 사이버트럭은 대량 양산이 될 예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테슬라 이야기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요소는 아니었죠. 반면에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기술은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몇 가지 요소를 합쳐서 말씀드리자면 FSD 완전 자율주행과 자율주행 기술만으로도 테슬라의 가치는 2조 달러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10월 10일에 시작되는 이 새로운 기술의 발표가 테슬라 스토리의 가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곧 로보택시가 공개될 예정인데 옵티머스를 통해서도 테슬라의 미래의 방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해보면 테슬라는 현재 시장 내에서 가장 저평가된 AI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픽을 잠깐 바꿔서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댄 아이브스에 대해 더 자세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월스트리트에서 활약하는 테크 애널리스트이자 투자자에게 주목받는 테크 애널리스트가 되셨나요? 1990년대 후반에 월스트리트에서 애널리스트로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그때 주로 테크 분야와 닷컴 버블을 다루면서 그 버블이 터질 때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했죠. 그 시기를 돌이켜보면 2003년이나 2004년쯤에는 테크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가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FBR에 있었고 그 시절이 제 커리어의 시작이었죠. 전 세계적으로도 저희는 아이폰을 통해 애플을 극초기부터 지켜보며 그 신봉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당연히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믿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부분은 저희는 단순히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자들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신뢰를 쌓았죠. 최근에는 AI 혁명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AI의 대부로 불리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고 있죠. 이런 급변하는 순간에 특히 급하게 매도하고 싶은 순간에 저희가 자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싫어할 사람들은 어차피 싫어하게 돼 있어요. 가치평가나 분석 자료에만 집착하는 수많은 회의론자들은 변화를 주도하는 테크 기업들을 놓치고 있는 거죠. 메타,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저를 보세요. 저는 항상 제 자리를 지키고 이게 경쟁 우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기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인 승자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봐야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위기 상황이 생기면 바로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폭풍우가 조금만 불기 시작하면 바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걸 자주 보곤 해요. 하지만 진정한 승자가 되려면 특히 테크 쪽에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폭풍우를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겪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금융위기 같은 시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2010년, 2013년, 2014년 같은 시기로 다시 가보라는 얘기죠. 아니면 코로나19 때의 저점으로 다시 가보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저희는 그런 위기 속에서 스스로를 탐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진짜로 돋보일 수 있었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트위터나 링크드인에서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걸요. 갑자기 어느 날
비관론자가 되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을 돌아보면 저는 늘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해 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열정을 가지고 저희 주장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어제 시장이 좀 많이 힘들었죠. 어제 위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거의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AI 거품이 생기고 있는 건 아닌지 가장 큰 궁금증을 가질 것 같은데요. 저도 세쿼야 캐피털 같은 곳에서 나온 연구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미 작년에 GPU 물량이 초과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예측이 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와 2분기에 GPU 물량에 더 많은 자금이 계속해서 투입되었거든요. 이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물량이 많이 초과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제 예상은 이 수요가 공급을 15배 초과한다고 봅니다. 15배 말씀이신 거죠? 네, 1995년에 인터넷이 처음 시작된 이후로 이렇게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상황은 정말 본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죠. 지금의 상황을 1999년 버블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사실 지금이 오히려 1995년에서 96년 사이와 더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AI도 그때와 비슷한 궤도에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AI 투자에서 무려 1조 달러 규모의 성장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미래에는 더 커지나요? 향후 3, 4년 내에 넘어설 겁니다. 와우. 지금은 AI의 대부라 불리는 젠슨 황기 이끄는 엔비디아가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잖아요. 앞으로도 물량 초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눈앞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어요. 이건 단순히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만이 아니에요. 엔비디아의 칩에 1달러를 투자하면 그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서 8배에서 10배의 상승 효과가 날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투자자들은 9월이 오면 긴장하죠. 9월이라는 말만 들어도 뭔가 불안한 기분이 스멀스멀 올라오잖아요. 게다가 연준이 금리를 낮출 거라는 얘기도 있어서 불안 요소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도 곧 다가오죠. 여러 가지 거시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고 특히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것들이 있죠. 파급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철저히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대량 매도가 일어나면 그걸 기회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살지 미리 계획해 두는 게 필수죠.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성공의 열쇠입니다.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곰처럼 조용히 있다가 시장이 2-3% 떨어지면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소셜미디어나 뉴스에서도 그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에요. 저는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나스닥 지수가 2만을 찍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AI 투자를 테마로 보면 그 동인이 매우 구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기업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성이 점점 더 높아질 것이고 가시성 역시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고요. 전 숫자에 좀 갭이 있다고 생각해요. 엔비디아, 서비스나우,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수치들이 이렇게 급격히 오르는 걸 진짜 제대로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세일즈포스나 워크데이 같은 인프라 회사들도 비슷해요. 2025년이나 2026년쯤 되면 진짜로 의미 있는 테크 관련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직 우리가 연착륙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 예측하는 것보다 15%에서 20%는 더 높게 나올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군요.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그 첫 번째 파장이 일어났고 그 뒤로 두 번째, 세 번째 파장도 차례대로 이어졌죠. 그런데 다음 파장이 오려면 단순히 규모가 커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수치가 더 확실히 올라가야 해요. AI 관련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죠. 팔란티어나 서비스나우 같은 기업들 그리고 리사 수가 이끄는 AMD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확실히 드러나요. 하이퍼스케일러 조마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비유하자면 이 상황은 야구 경기에서 지금 겨우 2회차쯤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AI 파티에 비유하자면 지금 밤 9시쯤 된 거예요. 아직 한창인 때죠. 파티가 새벽 4시에 끝난다고 보면 그 사이에 몇 가지 중요한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가끔 음악이 멈추기도 하고 잔이 떨어져서 깨질 수도 있죠. 그런 일들이 있어도 파티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서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덕분에 점점 기반이 더 탄탄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테크 부문 전망도 매우 긍정적이에요.
특히 앞으로 6조 달러가 테크 분야에 투자될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더 그렇죠.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엔비디아 같은 단일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 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요?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때 최선의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혁신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야 수샤 저는 바스켓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주요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2차, 3차, 4차로 파생되는 기업들의 바스켓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반도체 쪽만 봐도 사람들이 주로 주목하는 엔비디아만 중요한 게 아니죠. 1년 뒤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3조 혹은 4조 달러에 달할 거예요. 그게 계기가 되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새로운 슈퍼 사이클에 진입할 거고요. 반도체 분야에서 AMD, 마이크론, TSMC 같은 기업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제는 공급망을 고려한 바스켓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소프트웨어 쪽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만 있는 건 아니죠. 앞서 언급한 대로 오라클, 세일즈포스닷컴, 서비스나우, 팔란티어 같은 대규모 AI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모두 눈여겨봐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례가 완전 자율주행인데 이 분야에서는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죠. 그런데 자율주행과 관련해 중요한 건 그 보호 방식이에요. 이 부분에서 사이버 보안이 핵심 주제가 될 겁니다. 대표적인 기업들로는 팔로알토, 지스케일러,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있죠. 보안 회사도 커버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저는 이 상황을 하나의 테마로 보고 있어요. 한 1년 반 전에 여기에 왔을 때는 회의 들어가면 주로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하고 끝났었죠. 어디서 가치를 창출하든 무조건 소유해야 한다고들 했고요. 6개월 전에도 큰 차이는 없었는데 지금은 좀 더 복잡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는 2차, 3차, 심지어 4차로 파생되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그걸 담을 바스켓이 필요해졌어요. 이 여정에서 이제는 엔비디아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본 지출이 1조 달러 규모로 늘어가는 이 상황에서는 파생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바스켓에 담는 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종종 1990년대 후반 시스코 차트와 지금의 엔비디아 차트를 비교할 때마다 저는 항상 이의를 제기하곤 해요. 그때 시스코 주식을 90% 이상 매수한 사람들은 누구였죠?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시에리키 같은 기업들이었죠. 결국 그들 대부분이 경쟁에서 밀려났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현재의 대량 매수자는 바로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이들 빅테크 기업들은 재무제표상 1조 2천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그 현금 창출력은 일부 국가들보다도 더 강력하죠. 이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활약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2에서 3차로 이어지는 파생 투자도 강조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몇몇 기업의 이름도 직접 언급해 주셨고요. 일례로 서비스나우가 실적이 좋았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HR 임원분들께서도 그 기업의 서비스와 품질이 아주 우수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데어모트가 서비스나우에서 한 일을 보면 그가 1차 수혜자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죠. 오라클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진짜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델도 마찬가지로 잠깐 붐이 식긴 했지만 여전히 이익을 봤습니다. 그리고 IBM이나 세일즈포스 같은 여러 기업들도 결국엔 큰 수익을 챙겼죠. 이렇게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차세대 AI로부터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진짜 추진력이 되는 게 바로 이런 변화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 실적이 지난 10년 동안 가장 주목받는 것 중 하나일 텐데요. 주식시장에서 반응이 좀 멈춘 것처럼 보이고 거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거품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거래를 보면서 이건 진짜 거대한 거품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특히 비관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지출을 한번 살펴보세요.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테크 부문에서의 수치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꽤 낙관적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중요한 주제로 삼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파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누군가는 밖에서 파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 같은데 나랑은 별로 상관없고 솔직히 별로 재미없어 보이네. 그러면서 차라리 방으로 올라가서 아이스크림 좀 먹고 책이나 읽어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파티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도 계속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새벽 4시가 되면 어떡하지? 새벽 5시는 또 어떨까? 이렇게 말이죠. 자, 이 방으로 올라가서 책을 읽고 아이스크림을 먹은 사람들이
파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과 참석한 사람들과 아침 6시에 식당에서 만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비관론자의 얘기는 언제나 똑똑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버는 건 언제나 낙관론자들이죠. 그렇죠. 파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이 오후 9시쯤이고 파티는 새벽 4시쯤 끝나요. 그 사이에 음악이 잠깐 멈추거나 누군가 유리잔을 깨뜨릴 수도 있고 심지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면 모든 걸 팔고 싶다는 충동이 생길 수 있어요. 급하게 매도하고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하죠. 하지만 그 순간에만 집중하지 말고 6개월, 9개월, 심지어 12개월 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크게 후퇴하는 조짐이 보인다고 할 때 오히려 그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품질을 더 높여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몇 주 전에 도쿄 블랙번데이 때 우연히 도쿄에 있었어요. 말 그대로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투자자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도쿄 거리를 걸으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죠. 특히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는지 주에 깊게 봤어요. 그런데 제 생각엔 그게 그렇게 흔히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인 거죠? 저는 지금이 정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테크 분야를 다뤄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거든요. 어떤 시기가 지나면 거래가 완료되고 상승장이 이어지면서 다 끝났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 오히려 더 신중하게 어디에 돈을 썼는지 무엇에 투자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단순히 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소비자도 함께 고려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최근 애플이 아이폰 16을 출시했죠. 이걸 통해 쿠퍼티노에서 AI 주도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거라고 확신해요. 전 세계 인구의 약 25%가 애플 장치를 통해 AI를 직접 경험할 거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지 않나요? 물론 한국에는 삼성이 있고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AI 기반의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데는 모두 동의할 거예요. 저는 이 변화가 스마트폰 업계에서 새로운 성장의 르네상스를 일으킬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애플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애플의 보유 비중을 줄였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물론 애플의 엄청난 성장세가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은 건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설치된 기기 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플의 전개를 놓쳤잖아요. 예를 들어 애플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했을 때 사실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1조 5천억에 도달했을 때는 아예 무시당하기도 했고 2조를 달성했을 때는 믿기 어려워하는 반응이 많았죠. 그런데 2조 5천억을 보니까 사람들은 거의 비명을 지를 정도였고 결국 3조를 넘기게 됐어요. 제 생각엔 앞으로 6개월 정도 지나면 결국 4조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애플의 스토리를 놓친 투자자들은 아마 구글과 아마존의 흐름도 놓쳤을 거예요. 요즘 시장에서는 각 부분의 총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애플의 서비스 부문만 봐도 수입 측면에서 약 1,000억 달러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1,600억에서 1,700억에 이를 거예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애플이 전 세계 85억 대의 아이폰을 팔았다는 건데 그중 3억 대 정도는 4년 이상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폭발할 수 있는 수요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AI가 이제 애플파크의 벽을 넘어서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의 확인된 결과를 보면 애플은 8천만 대 이상을 예상하고 있고 저희는 최대 9,000포터 200만 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업 측면의 요소만이 아니라 이제는 소비자 측면도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AI 혁명이 계속해서 확장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쓰던 아이폰이 이제 3년 반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업그레이드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통신사들이 곧 휴대폰을 반납하라고 요구할 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이폰 16으로 업그레이드 해줄 거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점이 있는데
챗GPT나 오픈 AI 같은 거에서 즉각적인 가치를 찾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애플 생태계와 애플의 인공지능이 통합되는 수백 개의 앱이 바로 생성형 AI 앱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변화는 수익을 창출하는 측면에서도 AI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애플을 중심으로 AI 기술이 훨씬 더 밀접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20억 대가 넘는 설치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는 정말로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노키아 사용자 수가 한때 약 10억 명에 달했었죠. 그런데 결국 큰 재앙이 찾아왔어요. 이유는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로 수익을 못 냈기 때문이에요. 블랙베리도 비슷했죠. 사용자 수가 10억 명이었지만 수익은 못 올렸어요. 반면 팀 쿡과 애플은 다릅니다. 애플은 체스 게임을 하고 다른 기업들은 체커를 하고 있었죠. 애플은 설치된 기반에서 수익을 잘 내는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제 규제 문제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법 이야기인데, 이 법 때문에 엔비디아도 지금 반독점 문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구글도 반독점법과 맞서고 있어요. 사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로 돌아가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독점 문제로 정부와 싸워서 결국 이긴 것처럼 보였죠. 지금 테크 분야에서는 강자가 계속해서 더 강해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동의합니다. 그게 바로 현실이죠. 맞잖아요. 강자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엔비디아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경쟁사 쪽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AMD가 더 나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있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 설계한 칩을 구축하게 될까요? 그런 흐름이 있다면 잠재적인 위험이 있을까요? 이 풀이 인텔 칩을 빼기 위해서 자체 칩을 설계하기 시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실제로 인텔 칩을 완전히 뺄 때까지 6, 7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칩 측면에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서로 조금씩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긴 하겠지만 그게 현실화되려면 앞으로 5, 6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때도 큰 변화는 없을 거고요. 리사 수를 보면 AMD는 분명히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아마 1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 같은데, 젠슨 황기 AI의 대부라고 불리는 이유는 기술적으로 몇 년은 다른 누구보다 앞서 있기 때문이죠. 다른 기업들도 이 흐름에 동참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지금부터 2026년 중반쯤을 생각해 보면 AI 사업에 뛰어들고 싶어 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엔비디아의 칩을 가장 원할 거예요. 물론 AMD나 마이크론 같은 다른 기업들도 이 경쟁에 참여하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텔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밀려날 가능성이 크고 전략적으로 아주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인텔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몇 분기 연속으로 실망스러운 실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게다가 인력 감축도 진행하고 있고 자본 지출도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솔직히 인텔이 예전에 그 매력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인텔 같은 하드웨어 기업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성장세를 그냥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텔을 살펴보면 그동안 좀 불필요한 요식 행위가 많았던 것 같고 혁신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오만함도 있었던 것 같고요. 마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릴 법한 케이스처럼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전략적인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팻 겔싱거는 여러 해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인텔은 이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전략적으로 집중해야만 할 겁니다. 결국 여기서 반등할 기회를 잡으려면 그게 정말 필수적일 것 같아요. 인텔이나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위험 대비 보상이 좋은 편은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도쿄에서 50센트짜리 라멘 가게를 본다고 해볼게요. 그 라멘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격이 50센트니까 괜찮아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추천이 훨씬 더 많은 가게에 가서 $10 정도 내고 라멘을 먹을 것 같아요. 저렴하긴 하지만
뉴욕에서 $3 주고 커피 마시는 기분이랄까요. 그리고 인텔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성장세가 약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주식이 저평가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하락세에 굳이 끼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렴한 라멘보다는 조금 더 지출해서 더 나은 경험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빅테크와 혁신에 대해서는 마치 페라리를 타고 1차선에서 시속 100마일로 고속 주행하는 게 낫고 낡은 미니밴 타고 저속 차선에서 느리게 가고 싶진 않아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빅테크에 대해선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괜찮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성장이 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동의합니다. 인텔이 뛰어난 인재들을 계속 붙잡아 두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났고 앞으로도 퇴사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직원들은 진짜로 기업의 심장이자 허파와 같은 존재예요. 특히 AI 엔지니어들은 더욱 그렇죠. 요즘 업계에서는 이런 인재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머스크가 트럼프 선거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구체적인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꽤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테슬라 주주 관점에서 리스크 헤지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리스크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까요? 머스크가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에 참여하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정치적으로 머스크가 개입하는 게 좋지 않다고들 하긴 하지만 사실 머스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트위터 인수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편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만약 트럼프가 다시 당선된다면 전기차 산업이 그다지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조금 같은 혜택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테슬라와 머스크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 아래에서 머스크가 더 많은 발언권을 갖게 될 테니까요. 요즘 투자자들을 보면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동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거나 면역이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여전히 중요한 문제죠. 아이러니하게도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전기차 산업에는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와 테슬라는 트럼프 쪽에 걸고 나갔죠. 물론 머스크를 생각해서 테슬라 제품을 사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머스크는 항상 평범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가 선택한 길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 길을 갈 거라는 거죠. 11월이 다가올수록 상황이 정말 흥미로워질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쌈프로 TV 시청자분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국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투자를 이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혹시 그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나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해안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자신만의 리스크 프로파일을 가지고 익숙한 요소들을 잘 활용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정보가 정말 많잖아요. 그렇게 정보가 넘쳐나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거의 준전문가처럼 성장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건 외부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갑자기 자산을 팔아야 할 것 같은 긴급한 상황이 오면 더욱 그렇죠. 그런 순간일수록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원래 지켜왔던 원칙을 반드시 외부 요인에 지키는 게 흔들리지 중요해요. 말라는 것이군요. 지정학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트위터나 링크드인에서 저를 팔로우 하셔도 좋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톰 리나 벨스키 같은 분들도 꼭 팔로우 해보세요. 이 시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부드럽게 이착륙하고 낙관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댄.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서울에서 뵐길 바랍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